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도 이제 굽고 그런데 먼길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희 선생님들 지금 이제 중3 예비고1 이제 수업 들어가실 선생님들 소개시켜드리려고 같이 왔어요. 저는 정동민이고요. 제가 정동민이고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선생님은 주익현 선생님입니다. 네, 문학을 담당합니다. 그 다음에 옆에 김나경 선생님입니다. 아니, 통화하시고 하셨을 텐데요. 저기 지금 중3 현재 내신대도 하고 있고 하는 선생님이고, 그 다음에 육슬기 선생님입니다. 잠시만. 지금 이제 저희 학원에서 가장 베스트 라인업이에요. 그 오른쪽에 있는 그 주익현 선생님, 서울대학교 후배이기도 하고, 그리고 김나경 선생님 워낙 뭐 지금 현재 아이들 잘 케어하고 있고,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이제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입시와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지금 중3 아이들부터 올해 이제 일단 특목 자사고 입시도 바뀌었고, 그래서 작년하고 또 입시가 또 달라졌고, 앞으로 또 중3 친구들이 수능이 절대평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상대평가로 갈 것인지, 아니면 뭐 수시가 더 확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정시가 좀 더 확대가 될 것인지, 또 이제 항상 정권에 따라서 또 많이 교육제도가 또 변화가 생기고 하니까 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는 제가 도곡국민학교 대치동이 고향이에요. 그래서 저희 여기도 학원이 있지만 대치동에도 학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곡국민학교를 졸업했고 단대부중 바로 학원이 저희 학원이 과학대에 있어요.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를 제가 전교 2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말할 수 없이. 그래서 이제 대원외고라고 들어보셨어요? 대원외고고등학교를 상 받고 들어갔어요. 성적이 좋아서. 지나가고 과거를 바꿀 수 없잖아요. 삶이 그랬던 것을. 그러니까 공부를 너무 이제 잘했었는데, 고등학교 대원외고 이제 입학을 해서 1학년 때는 학력고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95학번이에요. 95학번. 저 학번하고 비슷하신 어머님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열심히 외우라고 해서 열심히 외웠죠. 학력고사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 2학년 때는 수능이라는 게 생겼대요. 1년에 2번을 본대요.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그래서 그건 어떻게 공부하나요? 그러더니 아직 안 봐봐서 모르겠다고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고3 때는 대학별 본고사가 생기고 수능을 한 번만 본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매년 입시가 달라졌어요. 매년 입시가. 그러니까 지금 왜 우리 아이 때부터 이렇게 꼭 바뀌나, 왜 우리 아이 때는 꼭 이렇게 입시가 매번 바뀌게 되고, 그런 생각을 하시기가 쉬운데, 저가 지금 95학번이면 40대 이제 초반 43살인데요. 그럼 20몇 년 전에도 그 상황은 똑같았었다는 거잖아요. 원래 그리고 난세의 영웅이 나오는 겁니다. 난세의 영웅이 나오는 거고, 매번 입시제도는 혼란스럽고,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누가 얼만큼의 정보를 가지고 있고 누가 착실히 준비하느냐가 또 이제 관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오늘 중점적으로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 아시다시피 저희 정동민 국문호수라고는 그 평촌 지역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이에요. 근데 특히 중3에서 고1 올라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여름방학 때 직접 수업을 들어가서 해요. 4시간 수업 중에 2시간은 저랑 수업을 하고 나머지 선생님이랑 1시간씩 공부를 하고, 메인 수업을 저랑 같이 하게 될 거예요. 저랑 여름방학을 이렇게 잘 보내고 나면 아이가 달라져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생각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본인이 살아왔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끔 그렇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가지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에 학습 의욕을 고취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저도 다녀온다는 이제 노하우가 있고, 가르치는 선생님 자체가 또 똑똑하고 잘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입시와 관련된 정보들을 잘 챙겨서 가시고, 그 다음에 저희 학원 커리큘럼, 이제 여름방학부터 어떻게 이제 변화가 생기는지, 그동안에 이제 3시간 수업을 했는데 이제 4시간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그 주익현 팀장 불러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보기에는 이래도 선량한 사람이에요. 선량한. 안녕하세요. 먼저 이렇게 좀 선하게 생기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좀 수긍하겠는데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국어 강사 주익현입니다. 우선은 이제 날씨도 되게 그런데 진짜 멀리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고등학교 입시부터가 되게 혼선인 상황이라 엊그제 이제 발표가 됐죠. 이제 중복 입시 가능하다고. 그리고 이제 대학 입시 관련해서는 사실상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는 상황인데 지금 오늘은 유력한 어떤 방향 위주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이제 저희 학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존의 입시 전형에 대한 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야 앞으로 이제 자녀분들이 겪게 되실 새로운 입시에 대한 이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우선 현재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그리고 1학년 친구들이 어떻게 대입을 겪게 되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중3 학생들이 어떤 입시를 겪게 되는지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 어떤 커리큘럼을 거치게 되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기존 대입 전형의 이해인데 이제 많이들 들어서 아시겠지만 게다가 이제 자녀가 첫째이신 분 혹시 좀 죄송하지만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대부분 이제 첫째 여기 계신 분 중에 거의 3분의 2는 첫째가 아니고 둘째나 셋째시니까 한 번씩은 한번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우선은 정시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수능 성적 위주로 이루어지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시라고 해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제 크게 비중을 두시는데 학생부 성적으로 이제 나누어지는데 학생부 종합이라는 전형이 있고 교과라는 전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별 고사가 이제 면접 전형 되게 극소수의 학교들이죠. 그 다음에 논술 전형 그리고 적성고사 전형이 있는데 현재 중3 학생들은 이 적성고사 전형은 사실상 고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적성고사는 이제 없어질 상황이 되겠고요. 학생들이랑 똑같네요. 근데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부터 먼저 수시를 이제 많이들 신경을 쓰시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사실상 내신 성적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점수와 석차 등급이 거의 대부분이 뭐 학생의 단락을 좌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학별 뭐 신경 쓰셔야 되는 게 이제 대학별 반영 과목 그리고 과목별 기준, 그다음에 학년별 가중치 그리고 문이과에 따라서 반영 과목이 또 어떤 식으로 비중이 달라지느냐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가장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건 그냥 내신 성적이 좋으면 됩니다. 내신 성적이 좋으면 되는 거고 생기부에 다르게 반영되는 것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가끔 이제 지방국 공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성적을 두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상 크게 의미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그냥 내신 성적이 좋으면 학교를 가는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원 전략을 보실 때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수능 최저 학력이 과연 존재하는가 그거를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영 방법을 어떻게 하는가 그 반영 비율을 어떻게 가져가는가를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되고 면접이 과연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 내신 성적이 1점대인 학생들이 합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서울 거는. 그래서 거의 경쟁률이 이제 거의 전교에서 전교권에 드는 학생들만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서울 내에서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 자체가 낮고 중복 합격자 또한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복 합격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2월 인원이 많아지겠죠. 그 2월 인원이 어디로 가는지를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2월 인원이 정시로 갑니다. 그 점 우선 먼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인데 학생부 종합에서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잠시만요. 물론 내신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학생 한 명을 예로 들어드릴게요. 학생 성적이 1.5 정도에서 내신 성적이 1.7 정도면 학생부 교과로는 암만 이 학생이 잘해봤자 중앙대 정도의 성적으로 중앙대 정도의 학교에 아마 입학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학생부 종합으로 가게 되면 서울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생부 성적이 2.5 정도가 되는 친구라면 교과
교과로는 사실상 가기가 힘듭니다. 괜찮은 학교들 거의 지방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종합으로 보게 된다면 학과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 학생이 인기 학과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숭실대까지는 충분히 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은 이 정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내신 성적보다는 다른 요소가 더 중요해지는 거죠. 내신 성적이 전부가 아닌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참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이 전공 적합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교내 경시대회든 수상 경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그 학생이 무슨 책을 읽어왔고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동아리 활동은 뭘 선택했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과목 성적이 과연 일치하는지 등등이 굉장히 많은 것을 좌우하죠. 그래서 신경 쓰셔야 될 게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일반고보다는 특목고라든가 자사고 등에 유리한 전형이긴 합니다. 이것 때문에 공정성 여부가 이제 논란이 불거지는 거죠. 그래서 생기부가 되게 크게 반영되긴 하는데 내신 등급을 뒤집기는 어렵긴 하다만 그래도 내신 성적을 약간은 뒤집을 수 있습니다.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전교 3등인 아이가 있고 전교 7등인 아이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둘 다 고려대학교에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전교 7등인 아이가 합격을 하고 전교 3등인 아이가 떨어질 확률은 있습니다. 그 정도의 역전은 가능하죠. 그 학생이 어떤 전공 적합성에 맞는 활동을 해왔는지에 따라서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공 적합성 높다, 즉 수상 경력과 그 과목에 대한 성적이 높다면 그거에 맞춰서 지원을 해주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저 딸은 되게 안타까운 아픈 손가락인데 저가 가르쳤던 아이 중에서는 지원을 했어요. 지원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 학원 오래 다니면 이상하게 이과인데 국어 성적은 잘 나오는데 수학이 안 나오죠. 수학 성적이 좀 안 좋아서 이과라서 좀 치명적으로 좀 타격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수시에서 좀 승부를 봐야겠다. 근데 성적이 너무 괜찮으니까 이 정도였어요. 중간 정도. 이 정도니까 서울대 넣어봐라. 근데 서울대 안에서도 좀 이 정도면 지원이 가능한 거지 인기 학과는 절대 좀 힘들죠. 그래서 이제 정말 지금 인기 없는 기초학과, 그러니까 수학과랑 물리학과를 넣으려고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서 결국 거기 넣긴 했지만 이 친구가 물리 성적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안 좋게 그냥 됐는데 서울대 지원 결과는 안 좋게 됐는데 고대 갔어요. 서울대 지원은 안 됐는데 그만큼 그 과목 성적과 그 학생의 회원 활동이 되게 학과에 따라서 또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긴 합니다. 그래서 전공 적합성이 부합하다면 거기에 맞춰서 소신 지원을 하시면 어느 정도 좀 괜찮은 결과를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상위권 대학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괜찮은 대학들은 전부 다 학생부 종합 위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머님이 알고 계시니까 인서울 학교들은 대부분이 학생부 종합으로 자기 학생의 인원을 학교에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요. 학생부 교과로는 거의 뽑지 않습니다. 인서울 학교들 대부분 지방 국공립 대학교들, 충남대, 충북대, 경북대 이런 데들이 보통 학생부 교과로 학생들을 많이 선발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좀 감을 좀 잡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많이 고민하셔야 되는 게 이제 본인이 어떤 교육 과정을 거쳐왔고, 그다음에 당연히 자기소개서를 그에 맞게 미리 써둬야겠죠. 그 학과에서 이제 물어보는 어떤 면접 문제들을 미리 대비를 해주는 게 좋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가 그 학생의 당락을 정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국 단위로 따지면 지금 숫자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지금 거기 보시면 아마 좀 보이실 거예요. 거기 나눠드린 어떤 요인을 보시면 나오는데 전국으로 따지면 학생부 교과가 54%로 되게 높고 학생부 종합이 33%. 그러니까 거의 지금 87%의 숫자가 학생부로 학생을 선발하니까 어머님들이 학생부에 되게 크게 당연히 신경을 쓰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실상 이 학생이 조금 괜찮은,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가 쓰는 말 인서울이라는 영어를 좀 적용해보면 좀 달라져요. 인서울 학교들은 학생부 교과로 학생을 9%밖에 선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으로 62%.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어머님들이 조금은 의아해 하시는, 그리고 도박이다, 이건 로또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논술로 20%의 학생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인서울 만약에 상위 10개 대학으로 따지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학생부 종합이 40%, 그리고 현재 인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까이 올라가요. 실제 선발 인원을 비중을 따지면.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부 교과로 인해서 이월되는 인원들이 다 여기로 가요. 그래서 최종 선발 결과를 놓고 보면 인원수 비중이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신경 쓰셔야 되는 게 이 두 가지. 길게 보셔야 돼요.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기도 해요. 1학년 때 가끔 이제 학부모님들께 전화드려서 내신 성적이 안 좋으면 어머니 국어 안 보내셔도 되니까 논술 하시라고. 왜냐하면 괜찮은 학교들은 이렇게 하니까요. 내신 성적이 극단적으로 만약에 안 좋다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해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현재 인원수는 이런 비중으로 선발이 되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감을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8월달에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알겠지만. 자, 그래서 좀 그래프로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프로 보시면 좀 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와닿으실 텐데, 우선 학생부 교과 비중부터 보실게요. 학생부 교과로 보시면은 제일 많이 선발하는 곳이 경상도고요. 지방 북구미 대학 학생부 교과로 많이 학생을 선발하는 지역. 근데 학생부 종합 비중을 보시면 인서울이 압도적으로 높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니면 우리가 목표하는 좋은 대학들은 대부분 다 학생부 종합으로 현재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술 비중인데 역시나 논술도 마찬가지 지방권보다는 수도권에서 되게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이 이제 실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구나 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서 입시 결과도 마찬가지인데 아무래도 내신 성적에서 좀 더 유리한 지점을 가지고 있는 고3 학생들이 보통 학생부로 대학을 많이 가고요. 그리고 실기, 요건 뭐 이제 예체능 친구들이니까. 근데 이제 재수생들로 가면 갈수록 논술 또는 수능으로 대학을 가는 비중이 좀 더 높아진다. 라는 거. 그만큼 학생부가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역시나 계속 같은 얘기의 반복이죠. 학생부 종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으로 대부분 괜찮은 학교들, 상위권 학교들은 학생부 종합으로 학생들을 선발한다. 그런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시가 왜 중요하냐면 수능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논술이든 아니면 뭐 학생부 교과든 간에 수능 최저 등급을 요구하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능까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수능 점수가 만약에 잘 나온다면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전국적으로 보면 25%의 학생들이 결국에는 정시로 이제 대학을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학생이 성적이 좋으면 좋을수록 기본적으로는 인서울권에서는 정시 비중이 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좀 더 길게 보시자면 지금은 약간 제가 봤을 때 정시가 확대되는 분위기이긴 해요. 그러니까 수능도 조금은 신경을 써주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길게 봤을 때 방향성에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냐면 지금 현안에서 기본적으로 교육부라든가 아니면은 현직에서 교육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수능을 거쳐서 이제 대학에 가고 지금 이제 사회생활 하고 있는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냥 정시 위주고 수능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수시를 도입한 게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정시가 일시적으로 확대되지 않겠는가라는 방향이니까 아마 이거보다는 숫자가 좀 더 높아질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이제 상태니까 수능을 좀 더 기존보다는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현재 수능 성적표 예시입니다. 이름이 홍길동인데 성별이 여자.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사랑 영어 영역은 현재 절대평가죠, 그죠? 그래서
표준 점수와 백분위, 그러니까 점수를 제공해주지 않아요. 점수를 공개하지 않고 등급만 공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고3 친구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고3 친구들 얘기를 한국사는 그렇게 등급 차이가 크질 않아요. 소수점 등급 차이. 아무 1등급과 5등급 사이. B점이 안 나요. 1등급과 5등급 사이. 그래서 뭐 0.5점 차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그거라도 아쉽다면 현재 챙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어 영역은 이미 다들 아시겠죠. 많은 이야기 들으셨을 테니까. 그래서 현재 이렇게 성적이 뜨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표준 점수라는 게 뜨고요. 등급이라는 게 제공이에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원점수야 그 학생이 말 그대로 그냥 100점 만점 기준으로 했을 때 몇 개를 맞춰서 몇 점을 받았느냐 그냥 그 점수의 합인 거고요. 표준 점수가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난이도 차이가 반영된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상대 평가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점수가 표준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친구가 93점 받고 어떤 친구가 92점을 받았어요. 근데 단순하게 보면 원점수로만 보면 1점 차이밖에 안 나지만 이게 표준 점수로 변환했을 때는 몇 점 차이가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난이도에 따라서. 난이도가 높은 시험에 있다면 1점이라도 더 받는 게 훨씬 더 큰 점수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시고 쉽게 이해하면 그렇게 이제 보셔도 상관없는 점수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보시면 만약에 표준 점수가 0에서 200이라는 게 만점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100점이 200점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난이도에 따라서 이제 그 최고점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그 점수가 이제 분포에 원점수가 과연 분포가 어떻게 되냐 난이도에 따라서 그 최고점이 200점이 아니라 더 낮게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100분위는 그 학생이 몇 %인지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100분위를 기준으로 등급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 비율이지 1등급 비율은 4% 이런 식으로 좀 진행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국어만 기준으로 따지는 거죠. 이 등급을 가지고 많이 이제 고민을 하시는데 아마 지금 국어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국어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기서 막혀요. 좀 헤매는 친구들. 정말 열심히 하고 자기 딴에는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2 이상 잘 못 올라가요. 2 이상 잘 못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학생이 현재 6등급 정도였다면 3등급까지 가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그 학생이 노력을 했다는 전제하에. 근데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기에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좀 더 미리 준비를 시켜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건 국어에 대한 거니까 국어는 사실 보내주시기만 하면 돼요.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영어랑 수학입니다. 보통 1학년 때 1등급을 잘 받아와요. 보통 1학년 때. 그러다 어떻게 떨어지냐면 2등급 여기로 떨어져요. 2학년 때. 그리고 3학년 때 여기로 떨어져요. 보통 그런 과정을 거쳐요. 오늘 학생이 여기라고 해서 절대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1학년 때. 아마 수능 때 이거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성적 끝까지 신경 써주셔야 돼요. 이과라면 더 말할 것도 없고 수학 때문에 대학을 못 가요. 국어가 잘 나왔다. 이과 학생들은. 문과라면 뭐 조금은 비교적 그에 비해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겠다만 수학 성적은 끝까지 신경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국어가 1등급인데 수학이 5등급이에요. 이과에다.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런 케이스가 되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성적이 1등급에서 2등급 사이다. 그러면 어머니들이 애들이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끝까지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영어는 2학년 끝날 때까지 그 학생이 94점 이상 받도록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보통은 3점짜리 문제가 보통은 빈칸 추론 문제예요. 영어에서 문법이나. 근데 그 문제들을 2문제 정도만 틀리면 최소한 이제 그 문제가 3문제가 나와요. 빈칸 추론 문제가. 그 3개를 다 틀려도 1등급이에요. 91점이니까. 근데 그 중에서 2개만 틀리는 거면 94점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94점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신경만 써주시면 돼요. 현재까지 영화는. 그래서 그렇게 해줘야만
저희가 이제 뭔가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힘들죠. 네. 그래서 수학 영어를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엊그제 발표가 났어요.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현재 고등학교 1학년들까지의 이제 출제 범위였다면 이거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자, 우선은 국어부터 먼저 범위를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교과서가 이제 4가지가 되는 거죠. 독서, 문학, 화법과 전문, 언어와 매체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독서라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문학,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좀 경제 지문 나오고 과학 지문 나오고 그런 게 독서 파트가 되는데, 사실상 학교 교육에서는 수능과 동떨어진 수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과서 내용상. 원론적인 개념을 가르쳐야 되니까 설명문의 개념, 뭐 논설문의 개념 이런 걸 가르치고 있으니까 실제로 학생들이 수능과 이어지는 어떤 연결점을 찾기 힘든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문학이 이제 대부분 아마 내신 성적과 수능으로 쭉 직결되는 이제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학 이제 한 과목이 이제 공통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게 이제 무조건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둘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난이도가 좀 더 낮고 여기가 난이도가 높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언어와 매체가 현재의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문과 학생들이라면 좀 더 난이도가 높은 이걸 선택해야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버리고요. 이과 학생들이라면 이걸 선택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 전공 적합성에 따라서 선택의 여지를 주긴 했다만 그것 또한 대학에서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약간은 강제적인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수학 원초에 대한 것도 들으셨을 텐데 이제 필수 선택이 이제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여기서는 기하와 벡터가 제외가 된 상황이죠. 수능에는 제외가 된 상황이니까 전공 적합성 때문에 이 학생이 학교 교과 과정에서 저 과목을 수강해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교학점제 얘기 들으셨죠? 그러면은 기하 벡터 과목이 개설될 수 있죠, 학교에서. 그러면 그 수업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본인이 좀 더 괜찮은 학과를 지원하려면. 그러니까 본인이 기하 벡터 개념을 숙지하고 있다는 걸 어필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수능에는 안 나오겠지만 학생부에는 이걸 수강했다는 걸 기재할 필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없어졌다고 말하기는 애매한 상황인 거죠. 대학이 과연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결정되겠죠. 근데 어쨌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필수 선택이 2과목인데 확률과 통계가 비교적 난이도가 낮고 미적분이 난이도가 높아요. 당연히 난이도 높은 걸 선택했을 때 그 학생이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현재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탐구에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탐구에서 지금 현재대로라면 공통사회라든가 공통과학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이 2가지는 현재 폐지된 겁니다. 공통사회나 공통과목 과학으로 얘기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선택해서 2과목 시험을 보게 하겠다. 그러면 학교 교과과정이 있지만 수능에는 안 1학년 때 아마 잠깐 배우고 아마 수능으로 쭉 이어지진 않을 거예요. 네, 본인이 아마 뭐 공통적인 내용이 다뤄지니까 일반적인 내용을 전체적으로 배운 다음에 그 중에 하나를 특화해서 선택하는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공통사회 공통학이 어떤 거냐면 제가 01학번인데요. 저는 이제 3교시에 탐구 과목을 봤었는데 시험을 그때 9과목 봤어요. 공통과학 4과목, 공통사회 4과목,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 1과목. 이제 그런 걸 도입하겠다는 취지였던 건데 그거보다는 그냥 현재처럼 택인해서 하나 2개 과목만 보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 방향. 그래서 이제 만약에 공통사회랑 공통과학이 수능까지 쭉 이어졌으면 아마 절대평가가 됐을 텐데 현재는 그걸 폐기하고 이거 2개를 상대평가로 가겠다라고 하는 입장인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국어는 수학
수능에서도 공통이라는 건 모니카에 관계없이 네, 무조건 당해야 돼요. 생각에 따라서 문제 지금 이제 이거는 모니까 부분이 없어요. 그렇죠. 이 시험. exam에서 내가 네. 화작을 선택하면 보고 문제집을 받아서 푸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가형 나연처럼 이렇게 분리해서 그렇죠. 본인 선택에 따른 시험지를 받게 되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수능 포맷도 지금 완전히 상황이에요. 문항수를 어떻게 하겠다, 뭐 시간을 어떻게 하겠다 아직도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고 그냥 유력한 범위 아니에요. 이것도 이게 확정이 아니라 충남대에서 세미나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거기 모인 사람들이 조금 좀 높은 확률로 동의한 안이 이건 거예요. 결정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8월에 보통 발표를 해요. 8월에. 그래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아까 말씀드렸죠. 그거는 이제 공통사회, 공통과학은 수능에서 제외되고 이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학습 부담 감소라는 건데, 그러니까 사교육 부담을 감소시켜 주겠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선택권 보여라는 게 학생들이 자기 진로에 맞게 주도적으로 학습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겠다. 라는 게 두 가지 큰 목표인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만들어진 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실효성이 어떻게 될지는 이제 대학에서 어떻게 결정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안이죠, 이거.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력한 아니에요. 유력한. 그래서 이제 입시 본격적인 걸 얘기를 해보면 보통은 이제 아마 신경 쓰셔야 될 게 이제 좀 더 축덕을 곤두세우셔야 될 게 보통 2년 전 학년도가 계시는 날에 6개월 전까지 기본상을 공표해야 된다라고 못 박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교협이 보통 이제 6개월 전, 2년 전 학년도 6개월 전에 보통 발표를 하니까 이제 예년도 걸 보시면 되겠죠. 보통 9월 1일 전에 다 발표를 해줘야 돼요. 그게 이제 시행치기고요. 그걸 따지면 이제 좀 있으면 8월 달에 발표를 할 거예요. 대부분 8월 중순, 8월 말 사이에 발표를 하는데 지금 이제 수능 체제를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떻게 범위를 잡고 시험 체제를 어떻게 할 건지를 명확히 발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성취평가제를 대입에 과연 어떻게 반영할 건지, 수능이라든지 수시라든지 그런 걸 대입에 어떻게 연결시킬 건지, 그때 8월에 전부 발표가 나니까 그때쯤이면 조금 신경을 써서 뉴스를 봐주셔야 돼요. 아마 각 뭐 입시기관에서 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아마 얘기를 해줄 텐데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시스템이 이제 정립이 되는지를 제일 신경 써서 봐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먼저 어떻게 될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논란이 됐던 게 수능 절대평가예요. 수능 전 과목을 절대평가할 건지 아니면 상대평가를 하고 1과목만 절대평가를 할 건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 과목을 절대평가를 하면 기본적으로 수능 100% 전형은 의미가 없죠. 아까 절대평가를 하면 기본적으로 점수를 제공 안 해주고 등급만 줘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동점자 처리를 위해서 원점수를 예외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등급만 주게 되는 식인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 다음 이 외의 경우는 원점수를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등급만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평가 유지 원칙은 현행이랑 똑같게 하겠다는 거예요. 현재 하는 것처럼. 국어, 수학, 탐구는 그대로 상대평가 유지를 하고 제2외국어랑 한문은 절대평가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통합사회, 통합과목이 신설될 경우에는 사회와 과학, 탐구가 절대평가가 되겠지만 현재 이거는 가능성이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대 거의 뭐 현행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원점수는 이제 수학, 국어, 탐구는 이제 원점수를 그대로 제공, 원점수까지, 그러니까 지금 성적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표준 점수랑 100분위만 있었잖아요. 원점수까지 제공하는 방안.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게 아닌데 아마 이 지금 흐름이면, 이야기의 흐름이면 요거를 뺀 요 유지, 현행과 유사한 걸 유지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추세고요. 또 이제 사안 중에 또 중요하게 체크하셔야 되는 게 수능과 정시를 과연 이제 수능 정시 통합 방안인데,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수시랑 정시를 한꺼번에 할 거냐? 예전에 수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정시가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그걸 동시에 하겠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통합을 도로 해서 선발하게 되면 그 학생은 수시 정시 다 합쳐서 최대 6개 대학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처럼 유지하게 되면 이 학생은 9개의 대학에 이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수시 6개, 정시 3개. 그리고 만약에 통합하게 된다면 11월 초에 수능을 보고 그 다음에 11월 말쯤에 성적이 다 공개될 거예요. 그럼 12월부터 딱 들어가는 거죠. 본격적인 이제 입시는 12월 초부터 쫙 시작이 되는 그런 흐름으로 굴러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현행체제로 가면은 보통 9월 중순부터 수시 1차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진행이 돼서 이제 12월 중순에 보통은 그 수시가 끝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남은 인원을 가지고 정시에 2월시켜서 12월 말부터 정시가 진행이 되는 시기였죠, 현재. 근데 이것도 지금 논란이 많은 게 통합선발로 하게 되면 제일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가능성을 더 축소시키는 거 아니냐 라는 것 때문에 조금 논란이 많은 사안이라 이게 어떻게 될지는 또 8월 달에 이제 보셔야 돼요. 어떻게 될지. 학생들이 좋은 방안 같지는 않고. 왜냐하면 수시와 정시를 동시에 해버리게 되면 학생들이 동시에 준비해야 될 상황이 되게 많아져요. 자기소개서, 논술, 그다음 정시 지원도 또 그 지원 경쟁률 봐가면서 눈치 작전도 펼쳐야 되는 것까지 생각한다면 전쟁이죠 이때는 진짜. 학원에 와서 계속 앉아 있어요. 컴퓨터. 쌤 어디 넣을까요? 몇 대 몇인데 어디 넣을까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 다음에 추가 논의사항입니다. 또 체크하셔야 되는 게 아까도 계속 얘기했듯이 사실 학생부사 종합의 공정성 제고 방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의미는 이제 당초에 도입했던 취지는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저 어릴 때도 얘기가 많았거든요. 이게 수능 한 방으로 모든 대학이 입시가 결정되는 거면 그동안 열심히 해왔던 애는 도대체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되느냐. 1학년 때부터 꾸준히 열심히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 성적이 좋지 않으면 그냥 안 좋은 학교에 가야 되는 거냐.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수시가 확대되기 시작한 거죠. 열심히 해왔던 친구들에게 대한 공정성을 높여주기 위한 방안으로.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변질돼서 어떻게 보면 좀 경제적으로 풍족한 지역의 아이들이 오히려 더 이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식의 문제로까지 발전해버렸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다시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과연 폐기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학생부에 뭘 써놓을지를 이제 아마 변경을 해주겠죠. 당장 폐기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게 뭘 써놔야 되는 건지를 좀 더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이거는 지금 거의 확정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긴 해요. 특히 요거. 이걸 폐지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게 그럼 공교육 정성은 어떻게 되는 거냐? 라는 식의 반론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또 지금 조금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수시 모집 수능 최저 기준을 완화 또는 폐지한다는 건데 정부가 폐지를 유도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학들이 그 수능 성적을 봐야 그 학생의 어떤 수준까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걸 대체할 만한 걸로 대학들이 뭘 요구할지가 또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학별 지필고사라는 게 요거예요. 우리가 적성고사라고 하는 건 이제 고려를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가천대학교보다는 일반적인 대학교들이 몇몇 학교에서 시행했던 그 시험들인데 이건 이제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구술고사. 이게 뭐냐면 구술고사가 뭐냐면 그러니까 저희가 논술을 왜 자꾸 강조를 하냐면 구술고사가 문제가 뭐냐면 논술 문제를 풀어서 얘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논술이랑 똑같아요. 면접 구술고사가. 근데 이거를 또 어떻게 못하게 할지. 그러니까 사실은 논술을 정부에서는 논술을 없애고 싶어 하는데 그 논술을 대학들이 어떻게 못 사용하게 만들지는 또 이제 또 가봐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EBS 연계율이 점점 의미가 없어지고 있죠. 왜냐하면은 영어는 지문을 그대로 내요. 영어는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있는 지문을 그대로 출제하고 문제를 변형하거나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는데 국어는 한 문장 연결돼요. 수능 특강에 나왔던 문장 하나 가지고 지문을 아예 새로 써버려요. 그래놓고 연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연계율은 70%, 체감 연계율은 사실상 30% 가까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 과연 그게 의미가 있느냐, 과연 그 EBS 연계를 높였던 게 사교육을 축소하는 식의 어떤 성과로 이어졌느냐, 회의적인 시각이 있으니까 아마 점점 더 감소하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크해야 되는 사항들이 이런 것들이니까 8월 달에 꼭 이런 것들 위주로 어떻게 좀 결정이 됐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섯 개 모형 중에서 현재 지금 얼마 전에 뉴스에 뜬 걸 기준으로 한다면 살아있는 유형은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에 지금 방안이 살아있는 거죠. 수능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유지한다면, 수능을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출제를 하겠다면 이 두 가지의 대입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 둘 중에서 결정되지 않겠는가 크게 보자면. 그래서 그렇게 우선은 정리를 해가면 되거든요. 저 딴에 경우의 다 짜봤거든요. 근데 아마 이 둘 중에서 하나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제 생각에. 그런 상황이고요. 말 잘 듣나요? 점점 안 들을 텐데. 저희는 이제 말대답을 시작하더라고요. 7살인데 이제 말문이 터져서 요구사항이 생기고. 그래서 어머니들 마음을 처음 언제 이해했냐면 유치원 떨어졌을 때 처음 이해했어요. 아, 맘대로 되는 게 없구나. 네? 아, 저는 집이 세종시라 그 유치원을 넣었는데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가 공무원이어서 그냥 와이프 출퇴근 편하라고 저는 이제 거기서 출퇴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가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상대평가가 유지가 되고 연계율은 감소를 하고, 그 다음에 정치가 확대되는 분위기라면 수능을 조금 신경을 더 써주셔야 돼요. 현재보다는 수능에 좀 더 중요성을 좀 더 두셔야 되는데, 현재 지금 난이도를 보시면 난이도가 높아요. 수학이야 그때그때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국어는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높고, 영어는 절대평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난이도가 뭐 평이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그 학생이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의 수준이 되면 라고 보시면 돼요. 상대평가긴 한데 생각해보세요. 저희가 뭐 다 아시겠지만 수능에서 수학이 어렵다고 하는 문제가 결국에 21번이랑 30번 문항입니다. 그 두 문제인데, 그럼 상위권 대학에서는 그 두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학생이냐 그렇지 않은 학생이냐를 사실은 분간을 하겠죠. 그럼 그런 의미로만 보자면 어떻게 보면 수학도 점점 절대평가화되고 있는 거고, 국어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길게 보시면 물론 지금 중3 학생들과는 조금은 연관성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만, 기본적으로 이 정부의 목표는 대학을 계속 이 책에서 나온 얘기인데 수능을 절대평가화하는 겁니다. 근데 그럼 영어랑 똑같이 국어 1등급 것이 90점이라고 쳤을 때 학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계속 지금 1등급 것이 91, 뭐 89, 93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90 초반에서 80 후반대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이런 난이도를 계속 내고 있다는 뜻은 어떻게 보면 길게 보자면은 절대평가의 흐름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계속 유지된다면 국어는 아마 학생들이 느끼기엔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보통 영역이 어떻게 되냐면 현행 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지금 합법 작문 문법이 15문제고요. 그 다음에 독서 15문제, 문학 15문제에서 총 45문제를 80분에 풀어야 되는 시험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바뀌게 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법과 작문이 따로 나오고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겠죠. 그리고 문제가 이런 식으로 아마 나올 건데,
학생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부분이 개개인마다 다르긴 한데 제일 이제 난이도라든가 등급을 좌우하는 파트는 사실상 빈문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커리큘럼이 고1 때 국어 전반을 다 다뤄요. 국어 1, 2로 해서. 그 다음에 고2 때 보통 1학기에 문학을 배우고 2학기에 문법을 배우는 식이에요. 그리고 고3 올라가서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헌법과 작문을 하는 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수능 특강으로 내신을 많이 이제 다루는 형식이죠. 이게 현재까지 3학년 동안 학생들이 국어 시간에 배우는 내용인데 사실은 이 문법책이 독서와 문법입니다. 독서는 대부분 안 해요. 문법을 위주로 하지. 그러면 이렇게 커리큘럼 자체를 보셨을 때 학생이 독서에 대한 문제 해결력을 학교에서 배울 찬스가 되게 적은 거죠. 커리큘럼 제가 봤을 때 고등학교 커리큘럼이 문제예요. 독서를 어려워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빈틈이 생기니까 사실 당연히 난이도가 상승한 것도 있겠다만 학생들이 더 어려워하는 것도 있죠. 쌤이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긴 하는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가 중요한 문장인지를 봐야 되잖아요. 너한테 그러면 지금 국어 시험인데 환율 물어보겠니?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보세요. 모르죠. 심지어 어제는 뭘 가르쳤냐면 보기에 악보가 나와요. 막 화음 따지는 거예요. 전 손뒤집어서 옆에서 푸는 거 보고 있으면 거기 악보 연표 그려놓고 있어요. 뭐하냐고 또 그런 이제 읽는 법 자체를 배우지 못했으니까 그런 이제 실수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려운 국어가 절대평가의 흐름으로 보자면 계속 이 점수를 유지할 거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 계속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보통 쉬웠을 때는 언제냐면 2014년도가 마지막으로 쉬웠을 때인데 그때 당시 2등급까지 100점이었어요. 9월 모의평가가 2등급까지 100점이었는데 수능에서 이제 뒤통수를 쳤죠. 수능에서 1등급까지 91점이었으니까 학생들은 대혼란을 겪었을 거고 그때가 이제 마지막이고 보통 계속 그 이후로 거의 2점수대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계속 어렵게 유지가 될 것 같긴 해요. 보통 일반적인 난이도라 평이한 난이도가 학생들이 좀 괜찮았다라고 하면 보통 1등급까지 95점, 96점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어렵다고 그러죠. 학생들 입장에서. 그리고 솔직히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번 6월 모의평가 1등급까지 91점이었어요. 근데 제가 해설 강의도 하면서 얘기했지만 저는 다 벽에 있는 걸 치워요. 제가 몇 번 설명한다고 벽에 그리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한두 문제씩 섞여 있어야 돼요. 어려운 지문이나. 근데 이번 6월 모의평가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도 91점이 나왔다는 말은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저런 문제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교육과정 자체에서. 그래서 조금 그에 맞춰서 또 좀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수능을 좀 신경 쓰자면 저희 학원에서 어떻게 할 건지 할 예정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독서는 학교 수업에서 사실상 다루기가 힘든 분야입니다. 애들이 배울 찬스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을 뭐 배웠다 치더라도 문장의 서술 방식 11가지 뭐 정의, 분석, 분류, 묘사, 예시 이런 것들을 배웠다고 해도 그걸 지문에 실제로 적용해서 연습하고 그걸 수능형 문제로까지 연결해보는 연습은 사실상 힘들어요, 학교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아마 중학교 때 정도 미리 기초 개념부터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커리큘럼에 넣어놨고요. 아마 독서가 2시간이 진행될 겁니다. 총 4시간 수업 중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수능에서의 등급과 난이도를 좌우하는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를 좌우하는 영역이고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닌데 항상 애들이 내용을 보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데요. 내용적인 접근보다는 서술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지문의 구조에 따라서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잘 봐야 돼요. 그걸 못하면 결국엔 못 푸는 건데 그래서 그것들 위주로 아마 내용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문학인데요. 문학 1시간입니다. 그리고 이게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아마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고1 때 뭐 전반적인 영역을 다루긴 하지만은 애들이 고1 때 뭘 어려워하냐면 문법이 조금씩 나와요. 그럼 애들이 문법에 환장하고 막 이제 어려우니까 그걸 외우는데 실제로 틀려오는 건 문법을 안 틀리고 문학을 틀려와요. 그러니까 내신에서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이제 중요성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파트가 문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학교에 따라 다르긴 한데 학교별로 약간 그리고 학교에 또 선생님마다 또 성향에 따라 다르긴 한데 교과서에 들어있는 작품 말고 작품 외의 작품, 교과서 수록 외의 작품들까지 문제를 내면서 건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고등학교부터는. 아마 중학교까지는 거의 그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거죠. 점수도 중학교 때 국어를 조금만 더 열심히 하고 외우고 치밀하게 했으면 100점을 받아왔는데 고등학교 올라와서 중학교 봤더니 첫 시험이 84점이. 애 입장에서 멘붕이 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이제 전교 1등이 87점이라고 이제 자기는 안심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 작품을 되게 많이 건드리기 때문에 그 작품 자체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그 형식에 따라서 어떤 접근법이 필요한가를 알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작품의 갈래, 장르와 형식에 따라서 그리고 표현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좀 달라질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배워나가야 되니까 제일 단순하면서 어렵게 느끼지만 사실 알고 보면 단순한 거 시조들 위주로 지금 수업을 짜놨습니다. 거의 뭐 6주 동안 시조 내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신 기간을 제외하면. 그리고 문법이 이제 1시간에 들어갈 건데 제일 어렵게 느껴요. 제일 하기 싫어하고 모국어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많은 학습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있는 게 외워야 돼요. 외우면 그냥 끝나요. 특히 내신에서는 외우면 끝나는 분야라 계속해서 반복해줘야 돼요. 저희도 외우게 시키거든요. 제가 문법을 같은 영어를 몇 번 가르쳤냐면 고등학교 1, 2학년 동안 같은 학생한테 5번 가르쳤어요. 그래도 지금 질문하고 왔들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반복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용어 자체가 낯설어요, 아이들한테는. 그러니까 애들한테 물어봐요. 너 관계대명사가 익숙하니?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익숙하니? 그러면 관계대명사라고 얘기해요. 어릴 때부터 많이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반복해서 되게 익숙해진 단어인데 국어문법 용어는 익숙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익숙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학교 지금부터 필수적인 국어문법 계속해서 반복해서 수업에 들어갈 겁니다. 이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건 계속 할 거예요. 최소 1년에 2번. 그래야 뭐가 조금 학생들한테 몸에 지금 체감상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진행을 할 거고요. 기본적인 지금 커리큘럼은. 또 총 4시간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 이제 4시간 수업에서 그 중에 한 길게 잡아도 20분 정도를 아마 복습 테스트까지 많이 포함하자면 전주에 배웠던 내용에 대한 복습 테스트까지 포함하자면 아마 20분 정도 테스트를 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어휘력이 뭐냐면 이제 저는 되게 속 뒤집어지는 게 이게 애가 한자 3급 자격증이 있는데 한자를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모르냐면 뉘앙스를 파악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뉘앙스에 따라서 가끔 물어보긴 해요. 그러면 애들이 그 문제 대부분 틀려요. 예를 들어서 습득, 획득 뭐 이런 득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문에는 얻었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 뉘앙스 차이를 잘 구분을 못하더라고요. 그 한자어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작업 때문에 아마 한자어랑 사자성어 위주로 어휘를 외우게 될 거고요. 그리고 한번 되게 유명한 영상에서 보셨던 어머니도 계실 텐데 손주은이 공부 잘하려면 뭐 필요한지 얘기하는 거 혹시 보셨나요? 공부를 잘하려면? 손주은이 당당하게 얘기해 유전자라고 설명회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손주은이 어머님들한테 왜 자꾸 안 좋은 유전자를 줬으면서 그런 걸 요구하느냐 뭐 이렇게 야단을 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요. 유전자도 물론 잘 타고나면 좋죠. 타고난 아이들은 학원에 안 와도 되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습이랑 반복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어머니도 좀 집에서 좀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깨달았어요. 복습을 언제 하는 게 좋은지. 수업 끝난 쉬는 시간에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제일 오래 가요. 그러니까 복습의 효과를 얘기했을 때 지속력만 따지자면 수업 끝난 직후 쉬는 시간에 1, 2분 읽어보는 게 제일 오래 가요. 절대 안 합니다. 제가 몇천 명한테 얘기를 했는데 하는 학생을 한 명도 못 봤어요. 욕할 뻔했네요. 그걸 하면은 아마 본인이 그러니까 수업 외 학교에서 50분 수업을 하면 5분 마지막은 선생님 딴소리 하시잖아요. 그 시간 읽어봐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게 안 된다면 최소한 그날 저녁에라도
근데 그날 저녁부터는 사실상 효과가 막 떨어지긴 해요. 그리고 복습할 때 수업 시간 했던 얘기가 잘 생각이 안 날 거고.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었냐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다 썼어요. 그냥 무식하게. 왜냐면 복습할 때 생각이 잘 안 나니까. 그러고 다 쓴 다음에 그날 저녁이나 다음날 복습을 했거든요. 다 써놓으면 잊어버릴 일이 없죠. 근데 대학교 3학년 정말 복학하고 나서 친구가 없어서 너무 할 일이 없으니까 저는 또 이 외로움을 이겨보려고 이제 수업했던 걸 읽어봤는데 기말고사 때 벼락치기 하려고 봤더니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오래 갑니다. 개인차는 살짝은 있겠지만. 그래서 복습을 아마 좀 시키게 할 거고요, 학원에서. 예습보다 복습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그걸 여러 번 읽어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강조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교재 아마 지금 중3이니까 과도하게 양을 좀 잡는 건 그럴 것 같아서 보통은 저희가 복습 과제 문제집을 따로 만드는데 그냥 양을 조금 조절해서 교재 안에 주차 과제라고 지금 넣어놨고요. 문제를 한 30개 가까이를 각 주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도 고민인데 대표님이랑 원장님은 좀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바로 시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45문제 한 세트를 고1 문제부터 풀려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제 저는 보통 언제 시작하냐면 이제 올해 기준으로 따지면 12월 말에 시작을 해요. 보통. 아니면 1월에 시작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저걸 할까 말까 현재 고민 중이긴 한데 보통 저걸 이제 하게 되면 학원에 한 번 더 와야 돼요. 정식으로 하게 되면. 학원에 한 번 더 와서 본인이 학원에 자습실에 자리를 잡고 타임워치를 켜고 80분 동안 시간을 재서 45문제를 풀고 본인이 스스로 채점을 해요. 그 틀린 문제를 본인이 다시 한번 풀고 또 한 번 채점을 하고 틀리면 그거를 이제 쌤들한테 질문을 하고 접근 방식이 뭐가 잘못됐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클리닉을 받고 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처음 풀면 10문제, 뭐 15문제 이렇게 틀려요. 심한 친구들은 뭐 3분의 1을 틀리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저거를 아마 조만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아직은 중3인 상황에서 좀 학습 부담이 크게 느껴질까봐 학원에 2번 오게 만드는 거. 지금 저희로서도 되게 학생들 입장에서 되게 큰 부담이거든요. 3시간 수업보다 4시간 더 늘어난다는 거. 고3들도 힘들어요, 4시간은. 근데 그걸 슬슬 적응을 해야 되니까 수업 시간을 늘리고 조금 학습량 자체를 늘려가는 걸로 해서 좀 익숙해지면 이걸 시행을 할까 아니면 바로 도입을 할까 좀 고민이었는데 우선은 좀 익숙해지면 시행하는 걸로. 근데 일반적인 고등부의 커리큘럼은 여기에 보통 모의고사 클리닉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보통 이제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요거에 따른 성적이 아마 어머니들께 문자로 갈 거예요. 잘 안 보시더라고요. 가끔 학원 전화번호 스팸 이렇게 보겠고 혹시 기분 나빠하시지 마시고 저희가 연락드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해주시면 어떤 어머님 그러더라고요. 학생이 안 왔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안 되나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 되게 예민한 문제라 보통 문자로 갈 거고 그거에 따라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제 번호를 알려드릴게요. 진행이 아마 올해 연말까지는 제가 주도해서 아마 가르치게 될 겁니다.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확인하고 바로 전화를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문의사항 있으면 저기로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보통 시스템을 짜서 가고 있고요. 이거 이상의 건 없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규모가 큰 학원인 상황에서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죠. 물론 선생님들의 어떤 관찰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그러니까 결국엔 학생이 학원에 오고 싶어야 되거든요. 학생과 학원이 잘 맞는다는 게 학생이 결국에는 학원을 편안하게 느끼고 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선생님들이랑 가까워져야만 하는 거고 이거보다 좋은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경험상 1대1로 만나서 얘가 어디가 취약하고 어디가 문제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아서 아마 저거까지 포함해서 이제 커리큘럼이 진행되게 될 거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권장하는 국어 공부 방법이죠. 만약에 수업을 토요일에 들었으면 수업 내용에 대한 복습은 사실상 다음날 끝나야 됩니다. 최소 이날까지 끝이 나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보통 수업 내용을 촬영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해요.
그래서 그걸 본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보적한 부분을 좀 복습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5일 동안은 복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냥 이게 권장사항인데 이렇게 하는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보통 역대예요. 그리고 주중에 한번 와서 모의고사 클리닉 풀게 하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 시간은 이제 항설지공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 수업이 수업 시간이 여기면 항설지공 암기를 있게 하더라고요. 자, 그거 이건 저희가 집까지 쫓아가서 하는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요거만 좀 집에서 좀 권장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예시인데요. 그래서 이제 클리닉 성적을 이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리고 과정별 과정 테스트까지 형설지공은 성적이 어떻게 받았는지 분반 테스트,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아직 어떤 친구가 특반이고 어떤 친구가 저희가 시스템이 두 반이 있어요. 특반, 심화반. 그 특반은 조금 수능에 빨리 그러니까 1학년이라면 수능에 좀 더 빨리 적응한 학생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심화반은 조금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친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아직까지 1학년 때 실력 차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근데 그래서 특반, 심화반을 나누는데 이제 그게 보통은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저희가 어떤 분반 테스트를 보고 그런 테스트 성적이랑 총합해서 이제 이 기본적인 성적표를 이렇게 드리는데, 요거는 양식이 좀 바뀌어서요. 그냥 예시 삼아 그냥 저희가 스캔 떠준 게 이런 거라서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과정별 성적표가 나갈 테니까 그거를 통해서도 좀 더 학생이 학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더 간접적으로 아실 수 있지 않겠나. 모의고사 클리닉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를 체크하는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성적을 본인들은 뭐 약점 분석하는 거, 어느 부분이 보완이 필요한지. 그러니까 달라요. 문법을 못하는 친구가 있고, 문학을 못하는 친구가 있고, 독서를 못하는 친구가 있고, 골고루 못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골고루 못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말 그대로 지문이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특정 유형에 약한 건지에 따라서는 누적 데이터를 까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모의고사 클리닉 그런 의미가 있고, 내신 기간에는 아무래도 좀 힘드니까 그걸 빼는데, 점점 갈수록 제일 중요해지는 게 요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바쁘면 학생들이 가끔 집에 가서 풀어오겠다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도 가끔은 뭐 도저히 학원 스케줄이 안 나오면 일주일에 한 번도 보내기 그러면 집에서 풀어오면 안 되냐고 하시는데, 집에서 만약에 풀리신다면 무조건 하셔야 돼요. 75분 내에 다 풀어야 돼요. 저게 안 되면 되게 힘들어져요, 그 상태까지. 그리고 학생들이 절대 시간대에서 풀지 않습니다, 스스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간에 화장실 갔다가 화장실 나오고 물 한잔 먹다가 물 뭐 마시는 김에 핸드폰에 메시지 뭐 안 잠깐 봤다가 그러면 이제 잠깐 1시간 쉬죠. 푸는 도중에 그런 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집에서 조금 얘기하시는 거고요. 제 경험상 1학년 때까지는 어머님들 많이 듣습니다. 1학년 때까지는 학원 가라는, 보통 어머님이 여기저기 많이 이제 설명서 해 다니시고 어떤 학원이 좋은 거 어떤 정보를 알아오고, 그거에 따라서 1학년 때까지는 어머님이 설계한 대로 이제 학생들이 따라가는데, 2학년 때부터는 자기들이 선택하기 시작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래서 학원을 가고 싶어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학원 입장에서는 학원에 오고 싶어 하게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수업 시간에 좀 어머니들 보시기에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좀 천박하게 수업을 해요. 욕도 하고 막 그냥 이상한 막 은어 써가면서 막 그렇게 수업을 하는데, 먹을 걸 놔둔 이유가 뭐겠어요? 방금 여기 이상한 소리 났잖아요, 그죠? 수업 시간에 그 소리가 그냥 여기서 나요. 슬러시 먹는다고, 바닥에 있는 코프로 먹는다고 막.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사실 마련해 주는 게 결국에는 와서 조금 더 수업을 들으면서 하는 게 걔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거니까, 저희는 좀 그런 수업을 지향하고 그런 학원을 좀 지향해요. 학생들이 좀 더 선택할 수 있고 학생들이 오고 싶어하는 학원. 그러니까 저희는 그게 자랑이에요, 저희 학원. 아직도 졸업생들 와서 가끔 와요. 그냥 지나가다 와요. 그냥. 무슨 목적이 있어 쌤들 보러 왔어요가 아니라 뭐 왜 왔냐 그러면 슬러시 먹으러 그러고 가요.
근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모의고사들이 또 그런 방법의 일종인 거죠. 그 학생의 약점을 분석하는 것도 있지만 그 학생과 제가 조금이라도 한마디라도 더 해야 그게 더 알 수 있으니까 그런 목적이 많이 있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제 학원이 제가 이 학원에 언제 왔냐면은 벌써 4년 전이에요. 4년 전에 처음 왔을 때는 학원이 이렇게까지 크지는 않았어요. 처음 왔을 때 면접 보러 가서 왔더니 술집으로 바로 데려가서 자기 학원 애들이 많다 그래서 아 그러냐 그리고 제가 대치도가 있었거든요. 1800명 가르치면서 그냥 많은가 보다 그러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술집에 이제 지금 정동민 씨 말고 다른 분이랑 이제 둘이 있었는데 저희 학원 대표님이시다 그러고 오셨는데 체형이 저랑 비슷하길래 이 학원 내가 있어야 되는 곳이구나. 그리고 이제 근데 학생이 한 200명 있더라고요. 대부분이 고3이었고 그때 고3이 140명, 나머지가 이제 그랬는데 제가 그때 되게 솔직히 처음에 실망을 좀 했는데도 이 학원에 있으려고 했던 거는 학생을 대하는 게 다른 학원이랑 다르더라고요. 저는 학생 이름 다 외우고 있는 원장을 처음 봤어요. 전 학원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도 아마 지금 중등부까지 아마 본인이 대부분 이름을 다 외우고 있을 거예요. 되게 물론 원장으로서 존경하지만 좋아하는 선배 강사이기도 하고 그런 점은 되게 존경스러운 점이죠. 그래서 학생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학원과는 사뭇 달랐게 제가 배울 수 있겠다라고 해서 있고 아직도 그게 너무 좋아서 남아있는 학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보내셨을 때 학생들이 이제 잘만 적응을 한다면 아마 본인이 제일 많은 걸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와서 그냥 막 가져가요. 음료수든 아니면 자료든 되게 편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자기 수행평가인데 뭐 좀 달라고. 그걸 보통 선생님이 어려우면 잘 요구를 못 하거든요, 학원에서.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학원이고 아마 보내셨을 때 후회가 없으실 겁니다. 물론 제가 상담 전화 잘 안 드려서 속 띄우실 수 있는데 제가 전화 드리는 경우는 보통 이제 김나연 선생님이 많이 전화를 드렸겠지만 재활생들 중에서는 저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만 전화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 저한테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밤 10시 이후에 보통 전화를 드리니까 그렇게 편하게 언제든지 어머님도 하시면 좋고 학생들도 제 얼굴 보고 보통 어려워하더라고요. 근데 덩치가 이렇고 막 욕하고 그러니까 근데 제가 욕을 한 걸 욕이라고 받아들이는 학생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욕하고 소리 지르면 웃더라고요. 좋아하는데요. 그럼 왜 그러죠? 집에서 얘기해요. 아 그래요? 생각하셨는지. 당황스럽네요. 그래서 조금은 저희 딴에는 이제 학생들과 좀 더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기 위하고 조금이라도 더 듣게 하기 위한 것들이니 그런 학원 그런 특징을 가진 학원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이제 어머님도 걱정이 많으실 텐데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8월달에 어떤 뉴스가 또 나오게 되는지 그걸 좀 주목해 주시고 그리고 아마 저희 학원에 보내시게 되면은 일주일에 4시간 수업을 하고 그 이후에 복습은 아마 저랑 아까 말씀드렸던 과정들을 거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통 과정별로 수업을 하는데 10주나 9주 과정으로 해요. 근데 거기에 내신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보통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질문 있으시면 궁금하시다가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개인적인 상담 원하시면은 여기 앞에 말씀하시면 바로 되니까 해주시면. 잘 드셨어요, 형님? 네, 인사드릴게요. 인사도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들으신 것처럼 저가 이제 2시간 수업을 하고 주익현 선생님 1시간 수업을 하고 김강현 선생님과 유승희 선생님이 1시간 수업을 하는데 중3 학생들이라 아직 집중력이 그렇게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3시간 수업하다가 4시간 수업으로 늘어나게 되면 힘들 수도 있고 그래서 한반 정원을 저는 이제 고3 수업을 주로 담당하다 보니까 여기 고3 강의실이거든요. 그럼 막 40명씩 막 들어와요. 고3은 40명, 50명씩. 근데 고1은 15명 이내로 무조건 이제 제안을 하려고 해요. 그런 다음에 15명도 첫 주차에 시험을 보고 이렇게 좀 상하 레벨을 좀 나눠줘야 돼요. 저희가 특반 심화반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체계적으로 좀 더 이렇게 관리를 해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요일반 수업 순서가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이에요. 수요일 저녁 6시가 시작반이고 똑같은 수업이 토요일도 있고 일요일도 있거든요.
토요일 9시, 2시, 6시, 일요일 9시, 2시, 6시.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애들이 많아요. 수요일날 못 오면 토요일날 못 오면 일요일날 보강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일요일 반을 원하시면 일요일 오전 9시하고 일요일 저녁 6시는 또 기존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신규생을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착순으로 이게 또 마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요일 반을 원하시는 어머님들은 지금 나가셔서 바로 등록을 하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카드 꺼낼 시간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마감돼서 이제 들어오실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기니까. 네. 원장님 수업은 방학 때만 여름방학 때만 하신 건가요? 저 6주 동안 제가 지금 이후에는 이제 수업 그리고 이제 고과정 때는 제가 고사학생들 파이널을 마무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또 겨울방학 때 또 특가형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아마 이번 여름방학 6주 동안 저한테 수업을 들으면 기본적인 어떤 개념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정리가 될 거예요. 네. 그런 다음 또 내신 대비는 또 이제 기존의 내신 대비를 담당하던 김나경 선생님이 이어서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기존 선생님들이 내신 대비를 잘 해왔으니까 그렇게 내신 대비를 들어가고 할 거예요. 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수영 어머니 고생하셨습니다.